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주제는 바로 치즈입니다. 네, 치즈. 인류 역사에서 제국이나 문자보다 어쩌면 금속 도구보다도 먼저 존재했을지 모르는 아주 오래된 먹거리죠. 그렇죠. 정말 역사가 깊은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치즈가 어떻게 우연히 발견됐고 또 인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치즈가 그냥 단순 유제품이 아니라요. 인류의 상존 방식이나 문명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좀 파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아, 연결고리요? 네, 치즈를 일종의 혁신적인 기술로 보는 거죠. 기술이라.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치즈는 동물의 젖, 주로 우유 속 단백질인 카세인이 굳은 커드를 만들고 그걸 액체인 유청이랑 분리해서 만드는 고체 음식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게 기본 원리죠. 근데 그 기원에 대해서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아, 네네. 상인이 양 위 주머니에 우유 넣고 다니다가 발견했다는 그 레니효소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얘기가 제일 잘 알려져 있긴 한데 재밌죠. 근데 사실 시작은 아마 더 단순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따뜻한 데 둔 우유가 자연적으로 발효되면서 그러니까 박테리아 때문에 산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굳는 걸 우연히 발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하. 레니 사용은 그 이후에 좀 더 발전된 기술일 거고요.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기원전 한 8,000년 신석기 시대의 농부들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기원전 8,000년이요. 와. 네, 폴란드 유적지에서 나온 그 여곽이나 이집트, 중국 미라에서도 치즈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그렇게나 일찍부터요. 와. 그럼 단순히 먹는 걸 넘어서 생존에 정말 중요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치즈는 일종의 기술이었던 거예요. 기술이요? 네, 우유의 영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당 함량은 훨씬 적으니까 그 당시 유당 소화가 어려웠던 성인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죠. 아, 유당 불내증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유보다 훨씬 오래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보존성. 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할 때나 긴 여행을 갈 때, 또 정착 생활을 할 때 아주 필수적이었죠. 특히 한 7,500년 전쯤에 유럽에서 성인도 유당을 소화할 수 있는 돌연변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훨씬 더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보존 기술이라 확실히 이게 문명 확산 같은 거랑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럼 고대에도 중요하게 쓰였나요? 네, 그럼요. 청동기 시대 지중해에서는 주요 교역품 중 하나였고요. 호메로스 서사시 그 오디세이아에도 키클롭스가 양젓 치즈 만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군대한테 엄청 중요했어요. 카세우스 아리두스라고 그 마른 치즈가 필수 보급품이었거든요. 카세우스 아리두스. 네, 그 보존성 덕분에 로마 군대가 더 멀리까지 활동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기여했을 수도 있죠. 와, 군대 보급품까지. 그럼 로마가 멸망한 뒤에는 그 치즈 만드는 기술, 그건 어떻게 됐나요? 그게 참 재미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기술이 이어지고 발전해요. 바로 중세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이요? 네, 수도사들이 기록을 되게 꼼꼼히 하고 또 실험도 많이 하면서 다양한 제조법이랑 숙성 기술을 발전시켰거든요. 우리가 아는 파르메산, 로크포르, 뮌스터 같은 유명한 치즈들이 이때 개발되거나 개량된 게 많아요. 아, 수도서들이 그런 역할을. 네, 심지어 알프스 지역의 그레르 치즈 같은 경우는 너무 귀해서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니까요. 헉, 치즈 때문에 전쟁까지요? 네, 그만큼 가치가 높았던 거죠. 그리고 지역마다 특색도 되게 강해져서 몽골에서는 야크 젖으로 만든 비아슬락, 인도에는 파니르 같이 아주 고유한 치즈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와, 정말 대단했네요. 그 가치가. 그럼 근현대로 넘어오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치즈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맞습니다. 12세기 영국 체다, 그리고 16세기 이탈리아 파르메산, 17세기 네덜란드 하우다, 우리가 흔히 고다라고 부르는 거요. 이런 대표적인 치즈들이 등장했고요. 네네.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장 생산이 시작됐고 특히 미국에서 대량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2차 세계대전 때인데 아, 전쟁 때요? 네, 이때 보존이랑 운반이 쉬운 가공 치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슬라이스 치즈 같은 것들이 개발돼서 군대에 보급됐고 전쟁 끝나고 나서는 가정 식탁에 거의 필수품이 되기도 했죠. 아, 그 슬라이스 치즈가 그때
그렇군요. 현재는 종류가 2,000가지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정말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사용하는 젖의 종류가 다르고요. 소젖이냐, 양젖이냐, 염소젖이냐, 그리고 만드는 방법, 또 숙성 환경이나 기간, 그리고 어떤 곰팡이나 박테리아를 쓰는지 같은 첨가물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달라져요. 와, 수분 함량에 따라서 생치즈부터 아주 딱딱한 경질 치즈까지 나뉘기도 하고요. 또 프랑스 까망베르나 이탈리아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처럼 특정 지역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만 그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기도 하잖아요. AOC나 DOC 같은 거요. 아, 네, 들어봤어요. 원산지 명칭 보호제도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이름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와 품질을 보증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치즈 얘기도 좀 해볼까요? 임실 치즈가 아무래도 제일 유명하죠. 네, 그렇죠. 물론 고려시대의 수우나 조선시대 낙죽처럼 우유를 가공한 식품 기록이 있긴 한데요. 아, 있었군요. 네, 근데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치즈는 1960년대 벨기에 출신 지정원 신부님이 전북 임실에서 만들기 시작한 걸 뭐랄까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지정환 신부님.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성공하셨고 그 이후에 피자 같은 게 대중화되면서 한국에서도 치즈 소비가 확 늘었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치즈는 정말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했지만 인류가 정착하고 문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준 핵심적인 보존 및 영양 기술이었고요. 네. 그리고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하면서 이렇게 수천 가지 모습으로 발전해 온 거죠. 네, 오늘 우리가 그냥 맛있게 먹는 이 치즈 한 조각에도 이렇게나 깊고 중요한 역할, 또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즈는 이 기나간 이야기 속 어디쯤에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요즘 식물성 대체식품이나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뜨겁잖아요. 네, 맞아요. 과연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 계속 변화해온 이 치즈는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게 될까요? 이것도 참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